심리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또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학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통섭적이다라고 앞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학이 어떻게 물리학과 또 심리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또 수학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 치유를 하는데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다양한 짝짓기를 하거나 또는 더하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 세 개의 형광펜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다시 보죠. 이 세 개의 볼펜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볼펜 3개와 형광펜 3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여기도 얼핏 보면 같다라고 하는 형광펜의 범주 속에 각자의 색깔이 다르고 자세히 보면 디자인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몇 개인가요? 이 세 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걸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개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헤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다. 그게 수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수학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물체를 이건 몇 개야, 이건 어떤 거야, 이건 달라, 이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물체조차도 수학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심리학도 전부 다 뭐 수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심리학이 수학과 물리학과 같은 하나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번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전부 다 뭐를 쓰고 있나요? 수학적인 걸 쓰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합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람을 갈 때도 첫 번째 아이와,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아이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아이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전부 다 뭐를 매겨 놓습니까? 순서는 번호를 매겨 놓는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부 다 뭐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 수학적인 것을 우리는 쓰고 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게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심리적인 게 함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잖아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지금 마음에 트라우마나 또는 우울증이나 또는 심리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 이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건 불필요한 게 뭐 돼 있습니까? 불필요한 게 더해져 있는 거죠. 지금 심리적 질환은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이 나의 신경회로에 더딥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내게 필요 없는 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 더하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반복 쓰면서 뭐 되느냐면 곱하기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곱하기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신경회로로 보면 하나의 신경세포, 하나의 뉴런에 들어온 이 정보가 다른 수십만 개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하나의 정보가 다른 모든 정보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건 하나의 더하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한한 숫자를 드러내는 곱셈의 법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심리적 그 질환이 하나의 내가 사건을 경험했을 뿐인데 그 하나만 내가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이 하나뿐 아니고 내 마음 전체에 그 부정이 들어와서 나를 중독시켜가지고 온 내 몸, 온 세상을 보는 거, 온 인간관계 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뭐 부정의 그 늪에 빠진 상태로 나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건 하나가 내게 들어와서 뭐를 일으켰습니까? 더하기를 만들기도 했고 곱셈을 만들기도 했고 그걸 몇 배에 그걸 증폭시키기도 했다면 이건 수학적인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치유하는 데는 그럼 또 여기서 뭐를 해야 되나요? 수학으로 뭘 하면 될까요? 잘못 더하고 잘못 곱해져 있는 이것들이 내게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고 부정적인 중독 상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학적으로 보자야죠. 빼고 나누어 줘야죠.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요? 나누기다 이 말입니다. 나누기 또 뭐 빼기를 통해서 분리시켜 줘야 되죠. 나쁜 그러한 신경회로와 나쁜 정서를 분리시켜 줘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긍정적인 어떤 경험과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은 뭘 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하기나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부정적인 거는 뭐 빼기나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그냥 그 개념을 그전에는 못 가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수학적이고 물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한 정서를 반복 경험하면서 내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자, 내가 반복적인 우울 정서를 느끼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있을 때 나는 편합니까?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가 어떤 정서죠? 우울한 정서의 안전지대에 들어있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 기저선 상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거기에 중독된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쾌활하고 뭔가 활력 있고 도전하는 많은 사람과 만나는 새로운 일에 뭔가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싫어지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내 안전지대에 갇혀 있고자 하는 고정된 패턴을 유지하는 걸 우리는 물리학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물리학으로 보면 무슨 법칙?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 성질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뭔가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물리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 어떤 사람이 변화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현재 뭐를 갖고 있나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뭘 갖고 있나요? 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화하는 사람은 계속 변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부지런합니다. 반대로 깨어른 사람은 계속 깨어릅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계속 술 마십니다. 담배 태우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태웁니다. 그게 뭔가요? 관성이에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정되어 있는 것도 관성이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관성이다. 그러면 변화하는 거를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게 좋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다면 봅시다. 한 사람을 지금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현재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뭘 갖고 있다? 관성을 갖고 있다. 그럼 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격을 줘야죠. 그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더하기나
곱하기 또는 거기에도 나누기가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빼기가 들어가서 다시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수학적인 방법들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현상만 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며 이 현상을 내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수단들을 내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 관성을 가진 건 뭐냐면 충격을 줘서 외부에 들어오는 이 정보가 자기의 그 변화를 일으킬 만큼 역치를 못 가지면 들어오는 정보는 전부 다 뇌를 변화 못 시킨다 말이에요. 튕겨나가요. 그걸 저항이죠. 그러면 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뭐가 필요한가요? 충격, 파워,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이 어떤 힘이어야 하느냐? 어떤 힘이어야 하느냐? 뭐를 뛰어넘는 힘이어야 되나? 그 말. 역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럼 역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힘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충격이 어떠한 새로운 힘을 변화를 위한 힘을 작용시켜서 거기에 속도가 붙는 걸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뉴턴의 운동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는 가해진 힘의 크기만큼 그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로 보자면 큰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힘이 필요한가요? 큰 힘이 필요한가요? 그 양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는 힘이 약했다는 것은 가해진 뭐가 약했다? 힘. 내가 가속도를 크게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충격적인 힘이 필요하다. 어떤? 그걸 뛰어넘는 역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다 이러한 물리학적인 부분에 물리학의 원리가 들어가고 있고 수학의 원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걸 뉴턴의 이제 운동 2법칙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3법칙이 들어가면 뭡니까? 3법칙이 뭐죠?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전해주면 저 사람도 내가 전해준 그 사랑을 본인이 느꼈다면 본인이 내가 전해준 사랑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본인 안에 뭐를 띄워올렸을까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건 사랑이고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자기 안에 수용체, 뇌의 수용체가 내가 전해준 이 사랑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내 사랑은 차단되죠. 근데 내가 준 사랑을 저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수용체가 그걸 받았으면 그건 수용체가 받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은 그 상태,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받은 사랑만큼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돌려줍니다. 그걸 내한테 직접적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자기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하거나 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자기가 활력을 찾거나 자기가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거나 어떤 형태로든 받은 만큼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건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럼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킨 여기에서도 우리는 가속도가 들어가죠. 더 강한 사랑, 더 큰 사랑을 줬다면 더 큰 어떤 반응을 일으켜냈다면 그건 가속도의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도 하나의 법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법칙도 서로 함께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변화나 새로운 어떤 창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바로 수학과 뭐가 들어갑니까? 물리학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했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과 물리학, 심리학이 이제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거 아는 거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그 많은 심리학의 여러 가지 원리나 기법들 많이 있고 수학 얼마나 복잡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행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이 이렇게 전부 다 물리학하고 또는 수학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정도만, 또는 원리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깨달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학습은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가지를 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과거에 저번 수업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인류는 수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냥 숫자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냥 먹잇감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먹잇감이 적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었겠죠. 그런데 숫자의 개념이 생기면서 하나, 둘, 셋. 이게 하나가 세 번을 하니까 이게 세 개가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죠.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죠.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기억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숫자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목장에 와 있습니다. 목장에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문을 열어서 이제 양들이 풀을 먹으러 갑니다. 양이 몇 마리 나간 줄 알아야 들어올 때 몇 마리 들어온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체크했을까요? 가장 옛날 원시 시대에는 한 마리 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 또 한 마리 나가면 돌멩이를 둘, 또 한 마리 나가면 돌멩이를 셋. 그럼 밖에 나간 양은 저쪽에 풀 떠들어 갔지만 내가 몇 마리 나갔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뭘 확인하면 됩니까? 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돌이에요. 돌더미를 가지고 우리는 숫자의 개념을 활용했다 이 말이에요. 돌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무에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죠. 또 바닥에 막대기로 가지고 표시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우리가 반장 쓴거나 또 투표할 때 발을 점자 써서 표시하는 거. 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들이죠. 그게 전부 다 뭔가요? 수학적인 거잖아. 수학적인 거. 자, 이런 숫자를 체계를 발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신체예요. 신체. 어떤 걸까요? 무엇이 우리 숫자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 둘, 셋, 적은 거. 저도 멘탈 트레이닝 시킬 때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할 때 이 손가락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된 암시를 넣어줄 때, 나도 내가 몇 번 했는지를 몰라요,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같은 말 계속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손가락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근데 몇 개죠? 10개. 그럼 나는 숫자를 몇 가지 셀 수 있나요? 계속 쓸 수 있어요. 10가지 셀 수 있어요. 근데 10가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해보고 나면 다시 열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펴면서 11, 12, 13, 14, 15, 16, 17, 18, 20. 요거까지만 셀 수 있을까요? 다시. 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 우리가 숫자를 활용할 때 실제로 발가락을 쓰지는 않죠.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 숫자를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주판이라고 아나요? 혹시? 주판?
주판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 돌 숫자 셀라는 거나 손가락 셀라는 거와 같은 원리로 가지고 만드는 게 주산이잖아요. 뭔가 단위별로 쭉 해서 이게 10단위, 100단위 쭉 해서 이게 몇백 개, 몇천 개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게 주판이잖아요. 자, 그럼 주판 다음에 우리는 이 숫자 체계를 할 수 있는 최신의 뭔가 있죠. 뭔가요? 계산기. 계산기죠. 굳이 이제 돌 필요 없고 손가락 필요 없이 뭐 딱딱하면 뭐 계산 자동적으로 해주잖아요. 계산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손으로 이렇게 뭐 계산기 안 두들겨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또 새로운 숫자 체계가 나오겠죠. 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숫자적인 개념을 발전시켜왔고, 우리는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존재와 또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숫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심리학 공부하러 왔는데 자꾸 숫자 이야기하고 있어. 안 그래도 수학 실험하는데 말이야.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수학은 하나도 안 하니까 개념만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보세요. 몇 개죠? 6개입니다. 6개 맞나요? 다시 보세요. 이걸 7개라고 여러분들은 금방 뭐 했습니까? 헤아리. 이걸 우리는 헤아리기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걸 뭐 유추하는 것을 헤아리기라고 한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아, 저 사람이 이걸 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다르고 저런 게 다르고 이건 같고 저렇게 해서 이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억과 대조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전부 다 뭐합니까? 수학적인 과정들이잖아요. 그걸 거쳐서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이 수업에 아주 열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제 잠이 부족했구나. 전부 다 뭐 헤아리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금방 이거 7개라는데 나중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거라고. 다시 봅니다. 몇 개죠? 7개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7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광펜 3개, 노란 볼펜 3개, 요 좋은 볼펜 1개 해서 총 7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목장으로 가볼게요. 목장에서 양이 5마리가 나갔습니다. 어른이 이 양을 셀 때는 양이 5마리 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른에게는 양이 5마리 나간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는 그 5마리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뭐냐면 검은 양 2마리와 흰 양 3마리가 나갔다고 말합니다. 서로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헤아리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 들어가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같은 양이 5마리 나갔는데도 서로가 갖고 있는 뭐가 다르다, 필터가 다르고 세상 모형이 다르니까 이걸 뭐 다르게 보고 있다. 내 가치가 어른들에게는 그 양의 주인 어른에게는 중요한 게 뭘까요? 5마리라는 재산이에요. 그 재산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차이보다는 뭐 전체 양 몇 마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성을 가진 거죠. 전체성. 그런데 아이는 양의 재산적인 가치보다는 뭐냐면 흰 양이 몇 마리고 검은 양이 몇 마리인지 그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헤아리는 방식이 서로 같을까? 서로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자기가 뭐 한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게 뭔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뭐라고 하나요? 주관이라고 하죠. 주관. 자기 중심적 또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그것과 관련된 필터만 사용하는 거, 그것과 같은 세상 모형만 갖고 본다. 이미 그거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그러한 지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어떤 간판이 몇 개 있었는지 그런 거 안 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 지금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길가의 가로수가 어떤 옷의 색깔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잎의 색깔을 내가 그걸 보고 싶을 때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관점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도로만 보고 오는 거예요. 도로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누가 헤아리는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누가 헤아리는가? 어떤 사람이 헤아리는가? 아까 아이는 흰 거 2마리, 검은 거 5마리라고, 아니 3마리라고 하지만 어른은 그냥 5마리라고 이야기했듯이 누가 헤아리냐에 따라서 그건 답이 달라진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서로 다른 헤아림입니다. 서로 다른 헤아림.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헤아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학적이다. 그리고 그건 누가 헤아리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필터고 우리의 세상 모형이죠. 그럼 우리의 필터와 세상 모형이 만들어진 건 뭔가요? 우리의 오랜 학습과 경험, 정서, 우리의 종교, 문화 모든 것이 다 나의 존재에 영향을 미쳐서 그 존재로 이걸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인식이라 그러고 그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건 헤아리기가 전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개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광펜 2개와 볼펜 3개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 사람은 5개, 이 사람은 형광펜 2개, 볼펜 3개라고 했다면 무엇의 차이일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3개와 2개의 차이를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이 3개와 2개의 차이를 무시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전체의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전체의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차이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전체 개수보다는 이 2개와 3개의 다른 차이를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 사람은 형광펜 2개와 볼펜 3개라고 말한다. 이게 뭔가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과정에서 지도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실제 헤아려지는 게 아닐 수가 많다. 그러니까 양자심리학은 말이 조금 어려운 말들도 나오지만 그 어려운 말들이 처음 들으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을 자꾸 씹어보면 뭔가 진동이 쫙 오면서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헤아리는 도구와 실제 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아까 목장에 또 갑시다. 우리 목장에 자주 가는 거예요. 자, 목장에 갔습니다.
양이 몇 마리 나갔어요? 5마리. 자, 양이 5마리 나갔다는 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양이 5마리 나갔구나.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이 공부를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그 깊이를 이제 찾아야 돼요. 자, 양이 5마리 나갔을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첫 수업에서 그 CR과 NCR이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양이 5마리 나간 건 뭐예요? CR이죠. 우리는 대부분 CR 속에서 사고하고 CR 속에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CR적 그 실제만 믿으려고 합니다. CR적 실제, 일상적 실제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양이 5마리 나왔는데 거기 무시된 게 있었단 말입니다. 뭡니까? 안에 몇 마리가 안에 몇 마리가 남았는지, 또 양이 뛰어나갔는지 걸어나갔는지 이야기를 안 했잖아. 양이 빠르게 나갔는지 늦게 나갔는지 말 안 했잖아. 양이 슬펐는지 기뻤는지, 양이 배가 고팠는지, 이 모든 것들이 뭐 생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R적인 어떤 현상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믿고 그것이 절대적 진리와 진실이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나요? NCR적인 수많은 어떤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 그 화를 내고 있는 그건 뭡니까? CR이죠. 그럼 화를 내고 있는 그 이면에 저 사람의 긍정적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를 때 그 화에 나도 함께 화로 반응하기 때문에 화와 화가 만나서 대단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의도를 안다면 그 상대의 의도를 안다면, 그 의도를 안다면 뭐냐면 숨겨진 NCR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실제라고 착각하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성류죠. 성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성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성류라고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성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성류의 실제 성류가 아닌 그 성류의 근사치에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난 저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할 때 과연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좀 더 그 사람을 더 가까이에서 봐서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근사치에 갔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그걸 만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밥을 먹었다. 밥 먹는 걸 다 만났나요? 그냥 한 숟가락 넣어서 입에 넣어서 씹어 넘겼다 말입니다. 그럼 그 쌀이 원래 나온 쌀인지 작년에 나온 쌀인지 그 쌀의 그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만났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실제 그 자체가 아닌 그의 근사치에 우리는 모든 게 가 있다. 그럼 이걸 이 정도의 비율에서 이 정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걸 한번 보자. 지금 심리학 공부를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어떤 깨달음이 왔다면 그 깨달음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이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게 같을까요? 그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조차도 아직 나는 그 완전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근사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좀 더 먼 근사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더 어디에 좀 더 근사치라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깨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 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대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항상 우리가 헤아리는 것에 뭐에 불과하다? 근사치. 근사치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면 나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집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고